여러분 이제 그 3부 과거와 선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 조선왕조 500년을 펼쳐놓고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선비의 그 삶과 삶의 세계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 이게 이제 과거제도가 그 1894년에 폐지가 되는데 폐지된 이후에 과거제도는 폐지됐지만 그 어떤 그 후유증,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감안하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조시원의 시곤 이야기도 했고, 통강록 이야기도 했고, 통강록에서는 그 강학 활동에 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그 유생들은 사실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학 활동을 그래서 그 나를 갈고 닦고 다듬는 공부에 전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중국과 그 조선의 경우를 사실은 비교해서 다룰 필요도 있겠고요. 또 베트남은 어땠는가를 다루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역사에서 신분제 사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그 구상, 이 아이디어는 중국의 어떤 그 특별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제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과거 제도는 중국과 조선과 베트남,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베트남에서만 실시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무라이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인재를 받아 쓰는 그런 아이디어는 애초부터 상정될 수 없었다. 이것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뽑는 인원이 330명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33명을 뽑았죠. 중국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습니다. 뭐 중국에서 330명을 뽑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조선 팔도에서 그 33명을 뽑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과는 특히 소과와 대과로 구분해서 시험을 치르고요. 식년시라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시험인데, 이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시험에 소과 초시부터 시작해서 전시까지 그 시험을 다 보려면 총 9번의 시험을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연속 상태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이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이 그 시험 제도를 사실상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과거 제도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이 시험 말고도 중후기로 가면 너무나 많은 임시시험, 임시시험은 국가에 어떤 경사가 있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행사가 발생했다, 오랜만에 그 왕자가 태어났다, 오랑캐를 무찔렀다, 이런 어떤 그 계기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 상황을 기리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임시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시험에 응시를 할까요? 식년시라고 하는 것은 총 9번을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시험에서 답안이 탈락이 되면 그 다음 진행되는 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어요. 탈락이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엄청나게 이 시험 부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장에는 답안을 베껴 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베껴 쓰기 위한 문집, 그리고 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예상 문제 내지는 기출 문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또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서 특히 후기로 가면 사실상 실력에 의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정조 때는 임시 시험을 치르는데 한 번 시험을 치르는데 10만 명이 넘는 유생들이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험 당일날 답안지를 제출한 유생들은 10만 명 중에서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조 때 왜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응시를 할까요? 임시 시험은 딱 한 번 시험을 치러가지고 급제자를 내기 때문에 내가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데 어차피 과거 시험은 문제가 한 문제만 출제되니까 그래서 요행으로 급제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시험을 쳤는데 예상 문제가 아니면 그냥 답안지를 내지 않고 나와버리는. 그러면 3만 명이 넘는 숫자의 답안지를 언제 그날 채점해서 합격자를 낼 것인가? 그래서 아예 1등부터 500등까지 답안지를 먼저 낸 그 답안지 안에서만 합격자를 내버리고 1000번째, 2000번째 답안지를 내면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채점도 하지 않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거 시험과 관련된 부정이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사실상 식년시 말고는 임시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정이 얼룩진 그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부작용을, 역효과를 냈는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율곡이인은 구도장원공 이런 말을 써요. 9번 시험을 볼 때마다 1등 수석 답안지를 냈다 해서 구도장원공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도 영의정을 지내거나 또 정승, 좌의정, 우의정을 지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예컨대 율곡 2인은 구도장원공이었지만 율곡은 판서까지만 했고 정승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3명을 뽑는 복시, 이 복시라고 하는 말과 회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씁니다. 여러분 요즘 마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런 말 쓰잖아요. 이 회관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의 과거제도에서 나온 말이죠. 중국에서도 예컨대 북경에서 내지는 남경에서 모여가지고 이 복시, 회시를 치른다 하면 저기 사천성에서 오거나 광동성에서 오거나 하남성에서 오거나 그러면 남경에 북경에 모여서 과거를 치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 지역에서 오는데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미리 와서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남경이나 북경에다가 건물을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회시를 치르는데 미리 와서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건물을 회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회시를 치르기 위해서 모인 유생들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회관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회관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과거제도, 중국의 회시제도에서부터 유래된 그런 말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 한국, 베트남 이렇게 과거제도가 실시되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결코 과거제도를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음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뒤늦게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근현대사에서 돌이켜보면 그리고 뭐 조선시대가 됐건 중국의 뭐 당나라 때, 명나라 때, 송나라 때 얘기가 됐건 저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태어나서 자라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살아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 그 삶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억압으로 다가왔을까? 그 시험을 즐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70을 산다고 해도 70평생을 살아도 급제 못한 그런 유교 지식인 태반이겠죠. 태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문과에 총 급제한 인원은 임시시험까지 합해도 15,000명을 밑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급제, 합격이 어려운 것인가를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과거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봉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그 협연이 이루어질 때 그 협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과거제도라고 하는 이 시험제도가 오케스트라의 그 협연 과정에 지휘자가 지휘하는 지휘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봉 효과 이런 말을 써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뛰어난 의술을 발휘했던 화타와 편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화타와 편작입니다. 화타와 편작 이래 중국에서는 화타를 능가하거나 편작을 능가하는 뛰어난 의술을 발휘하는 인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봉 효과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중국은 일찍이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 모든 남자의 로망은 과거에 급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개성, 다양성을 선보일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만이 남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최고의 가문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문화적인 어떤 그 풍토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중국에서는 화타, 편작 이래에는 뛰어난 의술을 발휘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안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과거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중국에서도 화타, 편작을 뒤는 또 다른 제2, 제3의 화타나 편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중국에서는 예컨대 몽고가 중국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100년 가까이 중국에서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는 과거제도?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나라 그 말기에 그리고 온나라가 끝나고 그 명나라가 들어서는 초기에 중국에서는 그 전, 그 후 시대에 비춰보면 여기저기에서 문학, 그 예술, 연극, 희곡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이. 아, 저거였구나.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 뭔가의 그 소질을 개발하고 작품을 구상하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어떤 빼어난 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과거제도에 쏠릴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다른 데에 쏟다 보니까 훨씬 세상이, 사회가 넓게 크게 다양하게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시대로 열려가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컨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것도 과거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 장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약간의 그 무리는 있지만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세계적으로 이런 훌륭한 뛰어난 문자를 발명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는 세종대왕만의 역할은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종대왕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종대왕도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여느 양반 집안의 유생, 유교 지식인의 길을 걷는 그런 존재였다면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그런 구상은 꿈에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왕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라고 하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문자를 발명하기까지 적어도 과거 조선 팔도에서 33명을 뽑는 문과 33명의 최종 합격자를 뽑는 그런 시험의 굴레에서, 억압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그런 창의성을, 새로운 어떤 구상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기기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순신 장군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시원의 시권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 부, 양부와 생부, 조, 증조, 외조 어느 쪽도 과거에 문과에, 대과에 급제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순신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는 보통 지능지수를 얘기할 때 1904년 이걸 기점으로 삼거든요. 1904년 이전에는 서양이 됐건 동양이 됐건 한국이 됐건 그때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지능이 얼마일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능검사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율곡 2의 경우에도 지능이 얼마인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율곡 2의 경우에는 그 연보에 보면은 율곡이 외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3살 때 어느 가을날 길을 이렇게 걷는데 외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석류가 빨갛게 익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3살짜리 등에 업힌 그 외손주에게 야, 저 석류나무는 어떻게 보이느냐 했더니 이 3살짜리 아이가 등에 업혀가지고 시를 낭송합니다. 그 시가 당나라 시인의 시이긴 하고 이 시를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끔 딱 걸맞게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능력, 역량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면 이제 IQ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곱하기 10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곡 2의 생활연령은 얼마일까요? 3이죠. 3살 때니까. 그러면 다른 경우라면, 다른 어느 외할머니가 등에 업힌 3살짜리 애손주에게 저 석류나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애손주도 등에 업혀가지고 그와 관련된 시를 읊을 수 있을까? 아무리 낮춰 잡아도 6살은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러면 그 경우에 그 정신연령, 멘탈 에이지는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6 곱하기 100 하면은 IQ가 200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추정인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 어렸을 때 에피소드가 이 집안의 이 인물들의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 있어요. 율곡의 경우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 매우 어찌 보면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집안에서는 3대를 넘어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과거 문과의 급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순신을 포함한 형제들은 문과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급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가 돼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죠. 이순신의 경우에는 20살 되던 해에 무과 집안의 그 장가를 들면서 장인의 그 가르침 지도를 받으면서 20살 때부터 문과를 아예 겨냥하지 않고 무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무과에 급제를 하죠. 물론 무과에 급제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무과에 급제한 인원은 통계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무과에 급제해도 제대로 등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경우에는 무과에 급제했고, 그때 서해 유성룡과 이순신의 형이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나중에 서해 유성룡의 어떤 뒷받침이 있었고,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거북선을 만들고, 물론 이순신의 전쟁에서는 거북선만 가지고 외적을 물리친 것은 아니에요. 거북선 없이도 외적을 물리쳤지만, 적어도 거북선을 창작했다고 하는 이순신,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이순신도 30, 40, 50 될 때까지 끝까지 문과를 고집했다면, 합격, 급제 가능성도 별로 없는 문과를 끝까지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이순신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과거와 관련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영향은 예컨대 덕수이시, 율곡 이이도 덕수이시이고 이순신 집안도 덕수이시인데요. 무과 급제자가 이순신 이래 267명이 나옵니다. 문과 급제자는 1명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 계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북지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북지방 하면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를 다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서북지방에서는 과거 급제자가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고, 나오더라도 요직에 진출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서북지방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유교 공부를 했던 지식인들은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가능성, 희망, 이런 게 사실상 차단됐던 것이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왕조가 끝나갈 무렵에 개화기가 열리고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때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미국의 매우 우호적인, 긍정적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먼저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소에 핍박받았던 서북지방 출신들은 대개 평안도 출신들, 황해도 출신들이 미국 유학을 많이 가고,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종교학을 공부하거나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교육학을 공부하거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오천석 박사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평안도 출신의 미국에 유학 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해방 이후에도 남한 정부에서도
서북지방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황해도, 평안도 출신들이 중요한 그런 어떤 정치 관계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조선왕조 500년의 과거제도의 어떤 그 부작용과 관련되는 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서북지방은 그렇다면 삼남지방은 어떤가? 경기도를 포함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젊은이들은 개화기 이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이들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래도 과거 제도를 통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집단 무의식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재미를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북지방 젊은이들이 미국 유학 가서 이 정치, 법률, 행정 이런 것과는 관련 없는 철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삼남지방과 경기도 지역 출신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래도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급제해서 여러 가지 그 청요직에 오르는 말하자면 정치를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봤던 그들은 그 후예들은 주로 미국이 아닌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요. 일본 유학 가서도 전공을 정치학, 법률학, 행정학 이런 식의 공부를 해요. 이건 뭐냐?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재미를 많이 봤던 것 이게 그대로 그들의 의식, 정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나라가 우리는 서북지방 출신들이 어떤 그 세상을 설계하고 꿈꿨는가? 그리고 삼남지방 출신들은 어떤 세상을 나아가고자 했는가? 이런 그 괴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 1946년 11월입니까? 서북청년단이 조직이 되고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대응을 하게 됐는가? 여기에도 조선왕조 500년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그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여러 그 미시적인 접근 관찰을 통해서 설명을 부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근현대사의 길목에서 우리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자 했는가?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장면에서 개인의 어떤 욕망, 이기심 이걸 떨궈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국가 그 어떤 그 삶보다는 개인의 삶에 이렇게 갇혀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러나 가문을 벗어난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거제도가 500년 동안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것,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 것과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과거제도와 선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